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이승준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성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추이가 점점 증가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환자들은 골량과 골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하며 근육량 및 근력이 감소하고 균형 및 평형 능력에 장애가 생기며 청력 및 시력 감퇴가 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어 낙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낙상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노인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골절은 노인의 특성상 동반 질환이 많이 있고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리아트릭 프랙처,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프레질리티 프랙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제리아트릭 프랙처, 즉 노인성 골절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골절이고,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즉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면 환자의 골질을 고려한 대상으로서 골다공증이 동반된 골절을 말합니다. 프레질리티 프랙처는 취약골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환자가 외상을 기준으로 한 골절의 분류이며, 이거는 환자가 자기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 넘어지는 경미한 외상으로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 정의상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고령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적은 외상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많은 경우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되지만 교집합이 안 되고 나이가 많지 않아도 골다공증이 있어서 프레질리티 프랙처가 있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성 골절의 역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인성 골절의 역학이지만 내용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역학입니다. 국내에서 약 20만 건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고 있고 50세 한국 여성은 여생의 한 60%, 남성은 24% 정도에서 남은 여생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할 확률을 가집니다. 특히 50세 한국 여성은 12%, 남성은 5% 정도에서 남은 여생에서 고관절 골절을 경험할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성 고관절 골절의 역학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90년 28만 건에서 06년 33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약 46만에서 103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만 5천 건에서 2025년에는 5만 1천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90년 166만 건에서 2050년에 630만 건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관절 골절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약물 등으로 인해서 연령에 대비한 발생률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그에 비해서 발생 자체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골절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골절은 활동 능력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 아무의 도움 없이 걷던 40%의 환자에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게 하게 되며 80% 정도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손목골절과 척추골절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골절은 또한 2차성 골절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절 후에 재골절이 발생할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2년 내에 건축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5%에 달하며 보여주는 케이스는 82세 여자 환자로 2014년 8월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해서 고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10개월 후에 다시 반대쪽에 골절이 발생해서 반대쪽도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골절은 또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 등이 어려워서 배뇨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요로 감염 등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아스피레이션이 되거나 혹은 아텔렉타시스가 잘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폐렴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잘 생기게 되며 거동이 어려운 문제로 비너스 트롬보시스가 증가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망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여성은 16%, 남성은 21% 정도로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척추골절도 여성은 7%, 남성은 14%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에 대비해서도 고관절 골절 및 척추골절 모두 여성과 남성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골절의 호발 부위를 척추, 고관절, 원이요골, 근위상완골 이런 부위로 말하며 특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위를 우리가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에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면골 비중이 높아 골다공증에 취약하고 낙상 시 직접적으로 충격을 전달받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노인성 골절의 발생 기전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노화 등등으로 뼈 소실량 증가하고 뼈의 질이 저하하여 뼈의 강도가 감소하고 낙상 경향이 증가해서 충격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각 골절의 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골절은 가장 흔한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고령 골밀도 저하와 관련되어 있고 재골절이 잘 되며 삶의 질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몇 가지 특징 사항이 있는데 환자들이 외상력이 없다, 즉 본인은 골절이 있는데 다쳐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분명 골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디포미티가 있어서 붙은 게 확인이 되는데 자기는 아팠던 적이 없다, 즉 증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척추 전방에 헤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척추가 뒤로 휘는 후만 변형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만 변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라시 캐비티와 업도미널 캐비티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한정된 스페이스에서 내부 인터널 올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소화장애가 온다거나 그리고 똑바로 눕기가 어려워 불면증 등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골절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버테브랄 바디 쪽에 본이 컨택하는 에리어가 넓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도 유니언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상 안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보조기를 채워서 추가적인 후만 변형을 예방하게 됩니다. 물론 통증 조절도 해야 하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가 척추골절 치료의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거나 변형이 심하게 발생을 하거나 혹은 후방에 있는 신경의 압박을 통해서 마비가 있거나 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척추 성형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며 드물게 나사모 삽입술 및 유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왼쪽 엑스레이에서 지금 3번 요추에 골절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3번 요추에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본 시멘트를 삽입하여 골절을 안정화시키는 척추 성형술을 시행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러한 그 전체 척추를 다 유압시키는 척추 고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척추 고정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머니오골 골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오골 골절은 상지에서 가장 흔한 골절이며 전체 골절 중 15에서 20%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여성, 폐경후 골다공증과 관련하여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자세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고 손을 짚고 넘어지면서 보통 손을 앞으로 짚기 때문에 후방 쪽의 피지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전방 쪽은 앞으로 널어가려는 관성 때문에 견인력이 벌어져서 골절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머니오골 골절도 디스탈 쪽의 캔슬러스 본 에리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도 유니언을 잘 얻을 수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수 정복을 한 후에 슈가통 스플린트라고 하는 그러한 스플린트를 적용을 해서
골절 유압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맞는 경우, 즉 도수정복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분쇄가 심해서 도수정복이 실패할 것으로 도수정복 후에도 골절의 유지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경피적 핀 고정, 외고정, 금속판 고정 등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전방 금속판 고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방 금속판 고정을 시행할 시에 나사못과 금속판 사이에 나사못의 머리 부분, 즉 스크루의 헤드 부분에 금속판에 결합할 수 있는 나사선이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나사와 금속판 사이가 고정된 각을 갖는 우리가 락킹 플레이트, 잠긴 나사못 금속판이라고 하는데 락킹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골다운성 골절에 있어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골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을 동반한 고령의 노인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낙상 등 저에너지 손상과 관련이 있고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대퇴경부 골절과 그레이터 트로칸터와 레서 트로칸터를 연결하는 선 사이에 있는 전자간 골절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골절들과 달리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 됩니다. 이러한 빠른 수술적 치료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로 인해서 조기에 거동을 하여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예방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한 경우에 환자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대퇴경부골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퇴경부골절은 관절각 내에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는 낙상 시 직접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분류는 얼마나 어긋나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전이성 골절 및 비전이성 골절로 나뉘게 됩니다. 비전이성 골절의 경우도 보존적 치료, 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시 15% 이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며 보존적 치료 시에 대부분 환자를 장기간 침상 안정을 시켜야 하므로 이로 인해서 환자의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퇴경부의 골절의 치료법으로 먼저 골절 치료의 원칙이 되는 내고정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고정술은 감입골절 및 비전이성 골절, 여기서 감입골절은 골절편이 이렇게 콕 박혀있는 양상의 골절을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골절에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3개나 4개의 여러 개의 핀을 가지고 고정을 하는 다발성 핀 고정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퇴경부라는 부위가 그 관절각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노비알 플루이드, 관절각 내에 있는 시노비알 플루이드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플라메토리 메디에이터들이 워시아웃 되면서 티슈가 힐링될 찬스를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러한 대퇴경부에는 골막의 캠비움 레이어라고 해서 원래 골막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라이닝하고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러한 캠비움 레이어가 이 피머 내에는 없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분류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유압됐다고 해도 이 부위는 피머 헤드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약간 더 디스탈 쪽에서부터 받는데 이런 골절로 인해서 피머 헤드를 서플라이하는 이러한 혈관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열성 괴사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이된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고관절 치환술, 즉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은 조기에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고정술은 골절이 유압될 때까지 체중 부하를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정술에 비하여 실패율이 낮기 때문에 재수술률도 낮습니다. 알려진 내고정술의 실패율은 전이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 10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절 부위가 대퇴 경부이고 피머 헤드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피머 헤드, 즉 피머 쪽만 인공관절을 시행하라는 부분 치환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치환술은 수술 시간도 짧고 출혈도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치환술의 경우에 있어서 대퇴부 쪽은 금속으로 된 골두가 삽입되나 비구 쪽, 즉 환자의 골반 쪽, 비구 쪽은 환자의 관절 연골이 그대로 있게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마찰이 발생을 하고 마찰이 있는 곳에서는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될 때는 항상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갈아내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금속과 자기 관절 연골에 있어서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본인의 관절 연골이 많이 닳고 그로 인해서 연골이 다 닳고 그 다음에 심지어 뼈까지 갈아먹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고 즉 나이가 많지 않은 노인, 즉 약간 젊은 노인, 60대에서 70대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활동력이 좋은 노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전치환술은 대퇴부와 비구부를 양쪽 다 인공관절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시행할 시에는 통증도 좋고 기능도 좋고 재수술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통증도 좋고 기능도 좋고 재수술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비구부에 컵을 삽입을 하고 또 관절면인 라이너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퇴골두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퇴골두가 작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대퇴골두에 비해서 탈구, 즉 중심이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전치환술의 부분치환술에 대비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치환술을 할지 부분치환술을 할지 내고정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환자의 골절의 전이 정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며 나이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강의하고 있는 고령 환자가 아니라 젊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1차적으로 관절을 살리는 내고정술을 먼저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2회 이상의 수술이 부담이 되므로 내고정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전이된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전이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과서적으로는 1차적으로 고정술을 시행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할 때 부분치환술을 할 것인지 전치환술을 할 것인지의 결정은 환자의 나이, 그다음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 활동이 적은 환자라고 하면 부분치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낫겠고 나이가 노인이지만 여생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활동력이 좋은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부분치환술보다는 전치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간 골절은 관절락 강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골절입니다. 이는 경부골절보다는 약간 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낙상에 의한 직접 손상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자간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이 또한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골절과 달리 대퇴골두로의 혈행이 골절 부위가 비교적 디스탈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드물고 골절 부위가 해면골이 매우 풍부한 부위여서 골절 유합이 매우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퇴경부 골절과 달리 전자간 골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골절 유합을 하는 내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압박 고나사 혹은 골수광내 정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해서 내고정술을 시행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분당서울대병원 이영균 교수님께서 시행하신 동영상입니다. 환자의 경우 전자간 골절이 있었고 지금 C암을 이용해서 C형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골절 수술대에서 환자의 골절을 정복하였고, 지금 C암을 이용을 해서 프록시말 쪽에 스킨 인시전을 넣고 있습니다. 스킨 인시전을 넣은 후에 골수광 내 정을 삽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골수광 내로 인트라베드럴 캐널로 지금 가이드가 되는 와이어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가 되는 와이어가 골수광 내에 삽입한 것이 AP와 라테랄 사진에서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와이어를 삽입을 한 이후에 이러한 와이어가 네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확공, 즉 리밍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프록시말 리밍을 시행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록시말 리밍을 시행한 후에 세팅된 IM 네일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골수광내 정을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골수광내 정을 넣고 위치가 어떤지 방사선상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 환자의 골절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골절편간 고정을 할 블레이드를 삽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이드를 삽입을 하기 위해 가이드가 되는 지금 핀을 삽입을 하고 있고, 핀이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AP상에선 잘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C암을 라테랄로 돌렸을 때 라테랄상에서 핀이 약간 뒤쪽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어서 핀을 리포지션 시켜서 센터에 위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핀을 다시 위치시킨 후 적절한 위치가 확인된 것을 확인하고 길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블레이드라고 해서 두 부분을 고정을 할 또 기구가 삽입이 되게 되는데, 그게 들어갈 구멍을 지금 확공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블레이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때려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팍션 시켜서 넣으면 골절편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된 골절편은 하지만 원위부가 원위부에서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로테이셔널하게 스테빌리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스탈에다가 인터라킹을 해서 고정을 하는 인터라킹 스크루를 삽입을 하게 되고, 지금 인터라킹 스크루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 인시전을 넣고 가이드가 되는 걸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를 삽입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네일과 바깥에 있는 기구를 분리를 하게 되면 고정이 되게 되고, 프록시말 쪽의 네일을 엔드캡이라고 해서 뚜껑을 닫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과 같이 골절이 정복된 이후에 고정이 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골절이 정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골다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량 감소와 미세구소의 이상이 특징인 전시적인 긁어올개 질환,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 또는 골강도가 약화돼서 골절의 이완성이 증가되는 긁어올개 질환, 즉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병률은 50대 이상에서 남자는 5%, 여자는 32%에서 되며, 여성의 경우에 훨씬 더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고, 폐경이나 혹은 노년기에 내분비 변화나 혹은 고릅수와 고령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성 골다공증, 그리고 질병, 수술, 약물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고, 2차성 골다공증은 스테로이드, 류마티스, 유전질환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진단은 우리가 T스코어, 즉 젊은 성인군 골밀도의 평균치에서 2.5 표준 편차 이하로 감소한 T스코어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상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오스테오피니아, 골 감소증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마이너스 2.5 이하를 말하며, 시비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5.0, 6.0 이런 것이 아니라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 즉 오스테오포로시스이면서 오스테오포로틱 골절이 동반된
그러니까 프랙처가 동반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12호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덱사를 이용해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덱사는 중심골, 즉 룸바 스파인 혹은 프록시말 피머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룸바 스파인에서 측정을 할 때에는 L1에서 L4까지의 평균만 낸 빨간 선으로 진 부분을 보면 그거를 가지고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환자가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즉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골이 압축이 되게 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골 밀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스파인의 뒤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가 있는데, 이 파셋 조인트가 OA가 진행을 하면서 스클레로시스 같은 체인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클레로시스가 되면서 오히려 환자가 앞쪽에 있는 버테브랄 바디는 골밀도가 낮지만 뒤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의 스클레로시스로 인해서 매스킹 돼서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L5에 저렇게 삽입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위는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골밀도를 계산하는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말 피머에 있어서는 넥과 트로칸터, 토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록시말 피머에는 워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힙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라베큘러라고 해서 골 소주, 즉 뼈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드 트라이앵글은 이러한 골 소주가 피해가는 부분이고 원래 골밀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워드 트라이앵글은 골밀도 측정에 있어서 T스코어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및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절주, 금연 운동을 해서 골량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고염식, 짜게 먹으면 우리가 신장으로 이 짠 것들이 빠져나갈 때 칼슘을 같이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 소실이 있을 수 있어서 고염식도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적절하게 쐬어줘야 하겠으며, 칼슘인 비타민 D는 시기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약물 치료의 적응증은 힙이나 버테브라의 프랙처, 즉 골다공증 골절이 있거나 혹은 T스코어가 중심골에서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10year probability, 즉 10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관절이 3%, 혹은 메이저 오스테오포로시스 릴레이티드 프랙처가 20%, 아까 얘기한 스파인, 힙, 디스탈 라디우스, 그리고 이제 프록시말 피머가 되겠는데, 이것들이 20%가 넘는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국내 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2번만, 즉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만 우리가 인정이 되다가 몇 년 전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3년간 인정을 지금 해주고 있고, 예방적 목적의 골 감소증 환자에서 예방적 목적의 약물 치료의 투여는 조금 제한이 일부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들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골절의 위험도는 플락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12가지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면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과 비타민 D가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노인에 있어서 야외 활동이 적고 장흡수가 적고 조직 반응이 적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경과 관련돼서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 작용을 억제해서 골흡수 감소를 하는데, 폐경을 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돼서 파골세포 작용이 억제되지 않아 골흡수가 증가돼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폴경호 골소실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지만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목적이나 단기간에 산부인과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정형외과나 내과 영역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썸은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이거는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부위에 따라 동일 혹은 기량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판되고 있는 약품은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골조직 심혈관에는 에스트로겐 동일 작용을 하고, 자궁과 유명에서는 에스트로겐 기량작용을 해서 유방암 예방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 골다공증성 측면에 있어서는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척추골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안면 홍조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DVT, 즉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수술 직후에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약물이 되겠고, 얘는 고르수 억제도로서 파고세포 기능을 억제해서 고르 소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전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결합을 해서 에이포토시스를 유발을 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골밀도를 호전시키고 척추골절 및 비척추골절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약품이 어디에 잘 들러붙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식도염이 악화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소실을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골소실이 되지 않고 소실이 된 뼈가, 골소실이 일어나야, 우리가 골 흡수가 일어나야 다시 골이 만들어지는 골 생성 과정을 겪게 되고,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두 가지 아주 특이한 합병증이 있고, 여기에 대퇴골 비전형 골절과 악골 골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골 골괴사는 턱뼈, 즉 턱뼈가 치과 치료 중에 턱뼈가 저렇게 잇몸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본이 리모델링 되지 않고 힐링이 되지 않아서 저렇게 노출된 채로 그냥 계속 지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스포스네이트 합병증으로 굉장히 이제 보르스 제제 합병증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퇴골에서도 이러한 대퇴골 간부나 혹은 전자하부와 같이 굉장히 텐사일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텐사일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본이 흡수가 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리페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리페어가 잘 안 일어나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오른쪽 그 그림의 제일 왼쪽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대퇴골 간부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비크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저러다가 저절로 혹은 아주 작은 외상에 의해서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하는 골절은 우리가 전형적인 대퇴골 골절에 비해서 일단 부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적인 대퇴골 골절은 힙 부위, 지금 피머넥이나 인터트로칸터에 발생을 하는데, 이 골절은 서브트로칸터릭 에리아나 피머 샤프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비전형적이고, 그리고 또한 골절 양상을 보면 굉장히 트랜스버스한 프랙처 양상이 있고 메디알로 비크가 있는 양상의 골절을 보이게 됩니다. 원래 트랜스버스한 프랙처 양상은 굉장히 하이에너지 트라우마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이에너지인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적은 에너지 혹은 그러니까 배상 없이 골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골절 양상이 비전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ATP가 피모랄 프랙처,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합병증으로 오히려 다른 부위의 골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자체로 막을 수 있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대퇴골 비전형 골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용에 있어서 대퇴골에 이러한 엑스레이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의 허벅지나
이런 근위대퇴골에 통증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비전용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잘 설명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데노스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노스맙은 랑클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랑클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발현돼서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분할을 유도하고 파고세포의 고릅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랑클의 작용을 억제를 하게 되므로 랑클은 이제 파고세포 분할 유도를 억제하고 파고세포의 고릅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데노스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사가 신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셀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비교적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골밀도가 증가하고 척추와 고관절 골절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용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뼈는 칼슘의 보관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칼슘의 보관소인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포칼세미아가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너무 뼈로 많이 이동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안티바디 힘으로 면역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릅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전용 골절 및 악골 괴사가 임상 시험 및 실제 사용에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작용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축적되는 반면에 이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데노스맙은 가역성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중단할 때 안티바디가 없어지면서 리바운드하게 갑자기 고릅수가 증가를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재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약물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현재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원래는 지속작용 시에는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르스를 촉진해서 혈중 칼슘을 유리를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골 형성을 촉진시키고 에이포토시스를 억제시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약물과 달리 이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즉 골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척추골절 및 비척추골절 감소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약물과 다르게 일단 하이퍼칼세미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뭘 만드는 거다 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육종이 발생된 거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그 임상 연구 및 임상 그 대상 보험 작용 등에서 총 투여 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약물과 달리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에이티피컬 프랙처 혹은 골절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특징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게 된 로모소주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로모소주맙은 안티스클레로스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스클레로스틴은 민트 신호 체계에서 조골세포로 분화하고 골형성 촉진을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걸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세포에서 생성돼서 오스테오사이트에서 형성이 돼서 골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스클레로스틴에 대한 안티바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중작용을 통해서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고릅수를 억제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과 같은 고릅수 억제제 또는 PTH와 같은 고령성 촉진제와는 다른 아주 아이디얼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임상 연구가 보고가 되어서 척추 및 임상중 골절이 감소된 바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가 좀 증가한다는 것들이 보고가 돼 있어서 사용할 때 유의를 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약물이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